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자동차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산 갈 때도 뭐 집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차를 타고서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 가지고 뭐 어묵, 오뎅 맛있는 것들 사 먹기도 하고, 자유와 독립을 누리는 시간을 자동차를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일상적인 이동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원래 서울은 보니까는 자동차가 필요 없는 도시인데, 서울에 정작 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서울이 전 세계에서 제일 교통이 편리한 도시예요. 대중교통이라고 그러죠.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이제 이 지하철이죠. 주로 지하철과 이 버스, 이제 뭐 급하면 이제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대중교통 시간이 세계 최고인데, 정작 서울에 살면서도 이 지하철 시스템이 복잡하다 그러면서 어디서 뭘 갈아타고 어떻게 타고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미국 살다가 한국 방문해 가지고 서울 가면은 지하철 못 탄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를 하셔야 돼. 나이에 상관없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도 LA에 살다가 이제 한국 방문해서 서울 가면은, 옛날에 오래전에는 그 지하철 맵이라고 해서 그 큰 게 있어요. 지하철 맵 이렇게 보면은 한눈에 그 선들이 다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들고 다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불편하시게 박사님 이걸 들고 다니세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요? 하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앱이 있더라고요. 지하철 그 맵을 관리하는 앱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사람들 지하철 타면서 사람들 행동에 이해하지 못했던 점들이 그걸 보니까 다 알게 됐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환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다른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다가 뭐 4호선으로 갈아타고 뭐 2호선으로 갈아타고,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딱 내려가서 바로바로 가고, 그게 보니까 그 앱에 그게 다 나와. 몇 번, 그 밑에 보니까 번호가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 지하철 타기 전에 그 선에 그 번호가 다 써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번호에 따라가지고 어디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분이 걸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버스 같은 경우도 그 앱을 이용하면은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 버스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오고 있는데 몇 분 걸린다. 또 버스 정류장에 이런 대형 디지털 스마트 앱 같은 게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거기서 이렇게 타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나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모니터에서 또 그게 나와요. 몇 번 버스 지금 몇 분 후면 도착합니다. 뭐 이런 게 하여튼 너무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방문해 보면은 종로나 광화문이나 을지로 같은 데 가보면 뭐 차가 말도 못하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차가 말도 못하게 차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차 타고 가면은 주차할 공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중교통은 편리하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일상적인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이제 타고 다닌다는 것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적인 지위도 있죠. 차를 이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소나타, 현대 소나타나 현대에서 나오는 이제 대형차들 타고 다니면 아주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유럽차죠, 유럽차. 유럽차들을 뭐 너나 나나 뭐 다 그냥 20, 30대도 유럽차를 타고 다닐 정도니까, 재벌 2세가 아니라고 해도 평범한 사람도 다 20, 30대가 유럽차를 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수준이에요. 경제적인 지위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세단이냐, 뭐 SUV냐, 뭐 찝차냐,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미니밴이냐, 이게 이제 소유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 도구로 자동차가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그 패밀리라든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차를 하나의 그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 유튜버들도 그 안에서 유튜버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거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해 가지고 자동차를 세워놓고 뭐 요즘에 뭐 차박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뭐 1박 2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만족감이라든가 자긍심을 제공해 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나요? 사람들 만나서 무슨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은 뭔가 꿀린다고 그러나? 세상 말로 뭔가 꿀리는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셔야 돼. 어느 정도 인격이나 인품이 있고 이제 나이도 있고 젠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진실을 얘기를 하면 되죠. 정직하게. 항상 뒤에서 뭔가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답변을 바로 못해.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가 토요타 캠리라고 그럽니다. 미국 살게 되면은 그 일본 차를 많이 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무지한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물건 사지 마세요. 일본 물건 사면은 일본 차 타면은 친일파 됩니다.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고, 미국에서 실용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일제차가 잔고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제차는 잔고장이 없다.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고 오래 탈 수 있으면은 그게 인생에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토요타 캠리가 이제 높은 신뢰성이라든가 이제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연비가 좋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 그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많이 타고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차들도 많이 타는데,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이나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요타 캠리가 편리하고 이제 안전하고 또 가격 경쟁 면에서 이제 그 비교 위에 올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딜러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나 모르겠네. 만약에 이제 현대 소나타를 타고 다니다 고장나면 차를 맡기게 되잖아요. 그 현대 차에다가.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딜러라고 그러는데, 딜러 네트워크가 요소요소에 아주 미국 전역에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차가 가면은 바로바로 그 이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팔 때, 중고가 돼가지고 팔 때 브랜드 이미지가 낮으면 돈을 많이 못 받고, 브랜드 이미지가 높으면 돈을 많이 받게 돼요. 자동차에 보면 그 백미러가 있습니다. 백밀러라고 그러는데, 운전하면서 평생 백밀러 보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막 끼어들기도 그냥 깜빡이만 켜고, 그 방향지 시등이라고 그러죠. 깜빡이만 켜고서 그냥 바로 뭐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안 하고 바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운전에 익숙하려면 그 사이드미러하고 백미러를 자주 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고개를 완전히 돌리라고 그래요. 그 운전면허 시험할 때 이제 실습이라고 그러죠. 그 실습이라고 해서 도로 주행할 때 보면은 운전자가 고개를 완전히 돌려가지고 그 옆에서 차가 끼어드는지 뒤에 차가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돌리는 그 훈련을 하는데, 이 백밀러와 사이드미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백밀러의 역할이 이제 후방에 차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차로를 변경할 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할 때라든가 시야를 확보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백밀러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빙을 할 때 이 백밀러라는 게 아주 필수적인 안전장치인데, 이 백밀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과거의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밀러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주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위즈덤을 제공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잊는 자는 미래를 잃는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네 글자로 줄이면은 온고지신이에요. 온고지신. 이 말은 이제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이런 말인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백밀러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회개의 시선.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회개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네 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런가요? 개과천선이라고 그러죠. 개과천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과천선이라는 건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산다 이런 뜻인데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 자주나마나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지. 매일마다 읽으시고 또 계획적으로 읽으시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나 어떤 말을 하다가 딱 그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돼. 더 나가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성경에 보면 요한은 성도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성장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도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전화위복, 불행을 바꾸어서 행복을 만든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 구절입니다. 여기 이제 연단이라는 말이 도키맨인데요.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숙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배우고 소망을 이루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거기서 이제 좌절감을 느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나이가 들면은 아이고 이제 이게 내가 마지막 기회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감사의 시선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이제 서울 살 때, 이제 그 교회, 모교회죠. 모교회에서 이제 아주 신앙심이 아주 신실하시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시던 그런 집사님을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쉽게 말하면 노점상을 하시더라고요. 니아가에다가 물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파는 건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집사님이신데 왜 갑자기 저렇게 노점상, 뭐 노점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아, 저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네자로 그 이야기를 줄여봤더니 감탄고토가 됩니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도 암송 구절입니다. 이건 뭐 외우나 마나 뭐 간단하죠.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감사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영성 노트에다가 이런 거는 이제 좀 쓰시면 이제 중요한 메시지 그 구절이라든가 이렇게 영성 노트가 있으신 분은 이제 제목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한 소주제들에 대한 각각 제가 이제 세 가지 주제로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소주제로 그 소주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내용을 쓰시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그 소감이나 느낌 같은 거 여기 이제 원어 같은 거 나오는 거 거기다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영성 노트를 쓰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노트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넘기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으면 앞 뒤를 다 쓰지 마시고 한쪽 면만 쓰세요. 한쪽 면만 쓰고 넘기면 거기는 이제 그냥 100줄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한쪽 면만 쓰시고 넘기면 100줄로 남겨놓고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리마인드 하거나 복습하거나 이렇게 쭉 하다가 또 자기가 떠오른 생각이나 좋은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그 백지 공란에다가 그 글을 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작은 노트지만 그게 하나의 엄청난 그 가치 있는 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TV를 보게 되면은 한국 TV는 드라마는 안 봅니다. 한국 드라마는 거의 일절 안 봐요.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도 거의 안 봐. 이제 뭐 어떤 거든지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이제 보고 배울 점이 있는 거를 주로 보고 미드 같은 경우는 미국 드라마 미드는 이제 영어니까요. 영어를 이제 영어 자막, 한글 자막을 같이 나오게 해서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도 되고 어떤 문화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다큐멘터리를 저는 이제 주로 좋아해요. 한국 그 TV에 나오는 건 주로 다큐멘터리.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종 세상이라는 다큐멘터리. 제가 좋아하는 게 이 노트에 쭉 보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그 한국 TV 그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마다 그 나오는 게 다 적혀 있어. 주로 이제 대부분이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 특종 세상이라든가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어떤 분이 그 일기 같은 걸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기를 뭐 하루 이틀 쓴 게 아니라 10년, 20년, 뭐 30년, 40년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런 재본소나 이런 데 한국에도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책으로 재본을 해.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그 서재 같은 데다 꽂아놨는데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 건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거고 자기가 이제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해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30년 전에 어떤 날은 비가 왔는데 그날 이제 뭐 계란을 뭐 사고 무슨 물건을 샀는데 값은 얼마고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역사의 기록도 될 뿐더러 개인의 그 히스토리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영성 노트를 꼭 쓰셔야 돼. 영성 노트를 쓰시되 한쪽 면을 쓰시고 그 다음에 뒷면은 백지로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참고사항이나 뭐 여러분이 거기다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의 그 필링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 뭐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굉장한 그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시대가 변했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드물어요 보면. 근데 미국 살면은 그런 표현이 더 강해. 그래서 미국에서 땡큐 이런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평소에 해보질 않았으니까. 땡큐라는 말을 갖고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땡큐야. 뭐 하면 땡큐, 땡큐, 땡큐.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그 네트워킹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하고의 그 네트워킹, 관계를 갖겠다는 표현이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겠지 하는 뜻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고치셔야 돼. 잘못된 건 고쳐야 되잖아요. 감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감사가 보약이라는 얘기야.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표현,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꾸 이런 표현을 하고 사람 만나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이 보약을 먹고 비타민을 먹은 것 마냥 내 마음이 풍요롭게 되고 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살다가 보면은 옛날 그 앨범 가끔가다 이렇게 꺼내서 보시는 적이 있죠. 뭐 자주 보지는 않더라도 옛날 앨범 이렇게 꺼내서 보면서 옛날 생각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옛날 생각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좋은 기억만 떠올리세요. 좋은 기억만. 어떤 사람 과거에 만났는데 그 사람 그때 뭐라고 그랬지,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돈 띄어먹고 도망가고 돈 갚는다고 해놓고 뭐 갚지도 않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억, 그 사람하고의 만났을 때의 첫 만남, 야 정말 너무 반가웠구나. 응?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참 너무너무 반갑고 그때 좋은 대화도 나누고 어디 같이 이렇게 짧은 여행도 다니면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좋은 기억을 떠올려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되지.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냥 나쁜 생각만 하면서 안 좋은 기억만 떠올리면서 그놈 그냥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사시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저주만 하면서 그냥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사시겠어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백밀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시선, 성장의 시선, 감사의 시선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밀러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